가지고 있나 봅시다. 가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가짜냐 하면 말이죠. 즉 진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얘기, 즉 의인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가 바로 가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바로 그렇죠. 전기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기는 당연히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이한 요소를 전달한다라는 요 기자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록한다라는 요 기자 주의하라 그랬죠. 그럼 요 경우에는 요 녀석이 아니고 뭐예요? 요 녀석이죠. 즉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뭐예요? 돌려서 말한다. 즉 우회적이다. 또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국선생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물이 의인화됐을 때 그 사물 자체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누룩구. 그래서 술이었습니다. 자, 술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우화적이다라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우화는 동식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언제나 어떤 것을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죠. 뭔가 풍자하기 위한 속성을 가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해 전달함으로써 무엇인가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안 좋은 면을 고치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 사물의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대기니까 뭐예요? 출생, 그 내력, 집안 내력에서부터 그 다음에 출생, 그 다음에 세상에 나오기,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공을 세우는 것, 혹은 경우에 따라서 모함을 받고 쫓겨나는 것, 혹은 잘못해서 쫓겨나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사라지게 되는 것, 죽게 되는 것, 이런 식의 일대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게 바로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에요. 자, 간략하게 생각해보면 결국 뭐예요? 가전체라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사물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가전체에서 가가 사물을 의인화했다 그랬으니까 이 글을 읽을 땐 반드시 사물의 측면과 인물의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미안해요. 자, 어차피 인물로 등장해서 우리가 인물이다 생각하고 읽고 있지만 그것은 원래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장면에서 원래 사물이었을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 이것이 인물로 되면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낼 때는 사물의 측면과 인물의 측면을 동시에 내용 파악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항상 읽으면서 이게 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구나,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국선생전을 읽어주며 다른 가전체 문학도 그렇게 읽어달라는 얘기겠고요. 당연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개세증인 권선징악의 주제의식,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가전체 문학에서는 무엇이 교훈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국선생전에 해당하는 얘기일 텐데요. 국선생전 같은 경우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로 나눈 것은 결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죠. 자, 세 가지는 뭐예요? 긍정적인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 한 가지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국선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깨끗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웠다. 위국공훈.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거.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간 게 뭐가 긍정적인 면이냐? 항상 우리가 어때요?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바로 때가 되니 순리대로 돌아갔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행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들의 악행, 항상 이 정치인들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역사상.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 권력을 잡았다 했을 때 집안 식구들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런 또 하나의 교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교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국선생전.
자, 성은 국선생입니다. 바로 성은 주인공이죠.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넓고 침착하여 그 도량, 마음 상태, 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넓고 침착하여 아버지의 친지들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누가? 아버지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도량, 이 아이 누구? 당연히 성. 이 아이 성의 도량이 만일왕의 물과 같아서 가라앉히더라도 더 맑아지지 않으며 흔들어 보아도 탁해지지 않으니. 자,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물의 속성의 측면과 인물의 특징 측면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물의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뭐야? 이 술이 워낙에 깨끗한 술이기 때문에 흔들어도 탁해지지 않고 또 더 맑게 만들어도 맑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맑은 좋은 술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인물의 측면에서 뭐예요? 그렇죠. 너무나 깨끗한 인물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자네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아이와 함께 기뻐함이 좋네. 굉장히 웃기는 아저씨들입니다. 그러죠. 친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하고 술 한잔하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하고 논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성이 뭐기 때문에, 술이라는 사물을 의인화시킨 거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자, 성이 자라서 중산에 사는, 자, 여기 물론 단락을 나눠줘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국성의 성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성이 자라서 중산에 사는 유형 실제적인 인물이죠. 중국의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중림 7년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중림 7년의 한 사람. 근데 유형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냥 실제적인 인물이었구나. 실제적인 인물이 등장하니까 이 작품에 대한 사실성이, 그렇죠, 사실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심양에 사는 도잠, 마찬가지로 도연명을 얘기합니다. 도연명, 이 사람도 마찬가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성 부여,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들과 벗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하루라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심중에 물루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루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술을 마시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인물의 측면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국성이란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뭐야? 세상 걱정을 잊고 너무나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해가 저물도록 같이 놀고 서로 헤어질 때는 항상 섭섭해. 다 중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결국 뭡니까?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뭐였죠? 그렇죠. 아버지 친지들이, 아버지의 친구들이라든가 식구들, 친척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국성하고만 놀아줘. 왜? 성품이 깨끗하니까. 또 마찬가지 뭐예요? 자, 유영이라는 실제적인 인물과 도잠이라는 실제적인 인물하고 국성하고 굉장히 친했어. 그들은 이 국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심성이 깨끗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렇죠. 국성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성의 깨끗한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대기적인 얘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략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출생, 집안의 내력이 생략이 되고, 그러지, 어린 시절의 국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금은 성을 기특하게 여겨 언제나 후서를 지키게 하고, 자, 물론 중략을 해서 이야기가 좀 붕 뜬 느낌이 들지만요, 사물에 의인화시켜서 그 의인화된 인물의 일대기를 그렸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대기를 그릴 때는 그의 행적, 중요한 것들만을 전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락과 단락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비유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비유기적이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사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수필에서 들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사파적이라는 건 이야기와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다, 인과관계 성립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적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건들만 놓는다. 그래서 그 사건과 사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은 성을 기특하게 여겨 언제나 후설을 지키게 하고, 후설 뭐겠어요? 그렇죠. 후, 목구멍과 설, 혀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좋은 뭔가 음식이 있다던데 마시는 거,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의 특산물입니다. 오, 기분 좋은데, 알딸딸한데, 야, 계속 여기다 갖다 끊이지 않고 되도록 해라. 그래서 맨날 마시면서 목구멍과 혀를 즐겁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레로 하였다 그랬어요. 우레란 건 뭐겠어? 우대하는 예, 잘 대해주었다라는 얘기겠죠. 언제라도 그가 찾아와서 임금을 아련하고자 하면 임금은 들 것을 명하여, 들 것이라고 해서 이거 뭐 경기장에서 누구 쓰러지면 이렇게 들고 가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타사 누구를 태우고 싣고 그리고 들고 옮기는 사물, 옛날엔 가마와 같은 거죠. 가마를 명하여 들어오게 하고 국선생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분명히 우레했다라 그랬어요. 그 우레의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들 것을 명하여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뭐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 현대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죠. 꽃. 그죠? 꽃이라는 시에서 보면 이름을 부르게 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우대하는 의미입니다. 이름 부르지 않는 대신 뭐야? 선생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내 이름 뭔지 알죠? 여기 위에 보면 있잖아요. 문선생. 그지? 예? 이름이 복귀란 말이야. 그지? 야, 자, 복귀한테 강의 들어가자. 이러면 어때요? 우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선생님 이렇게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여기서도 우대하는 것의 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임금의 심기가 좋지 않을 때 성이 들어오면 임금은 매우 기뻐했어. 그렇지? 왜? 애가 깨끗하니까, 맑고 깨끗하니까. 그러나 사물의 입장 가면 뭐라고? 그렇죠. 술 마시니까 기분 하고 좋아지는 거죠. 임금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모두 이런 데 있었다. 성품이 함축성이 있고 또한 얌전한 성은 계속 성품 드러납니다. 임금과 가장 친근한 사이가 되어 조금도 기탄할 것이 없었다. 기탄 뭐야? 꺼리 낄 것이 없이 속내를 다 드러내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술 마시면 뭐야?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 이로 말미암아 갈수록 귀하게 되었으며 어느 노름이나 잔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결국 뭐야?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었고 후반부로 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중용되었다. 중용이란 건 뭐야? 중요하게 쓰였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정리해 봅시다. 자, 성은 임금의 총애를 받고 중용됨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긴 뭐예요? 성이라는 인물이 성품이 뛰어나고 그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총애를 받고 중용되었다. 어떻게 보면 사파적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된 성의 아들인 혹을 비롯한 포역. 자, 혹과 포와 역은 각각 술입니다. 술인데 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한 술을 의인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 같은 경우에는 진한 술, 독한 술이나 진한 술이나 뭐 그게 그거겠지만 독하다라는 얘기는 도수가 높다라는 거고 포 같은 진하다라는 건 뭐 그 맛이 진하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또 역, 쓴 술입니다. 각각 뭔가 좀 독하고 진하고 쓰고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거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좋은 술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걔는 맑고 깨끗한 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은. 그죠? 근데 그 좋은 술이 만들어졌는데 그 아류들 항상 짝퉁들이 만들어지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런 것이 마구 세상에 퍼지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왜? 술 먹고 사람들이 정신이 알딸딸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물의 입장은 그겁니다. 인물의 입장이라고 보면 뭐야? 이미 권력을 얻게 된 자의 주변 인물들이 뭐야? 그렇지. 뭔가 안 좋은 일들을 벌입니다. 이런 거 사자성어로 치면 뭐예요? 그렇죠. 호가호이라는 얘기 알죠? 그렇지. 호랑이의 권세를 누가? 여우가 빌려가지고 까불고 있는 행동. 자, 아버지를 믿고 세도를 부리자. 중서령 모형이 상소하기를. 자, 모형이라는 거 여기도 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가전체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요소인데요. 즉 가전체 문학에서는 그런 지명이라든가 아니면 지명 뭔지 알죠? 그 다음에 관직명 이런 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름을 이야기할 때요. 이런 성명 얘기할 때는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물의 특징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모형도 보면 모자가 이게 뭐예요? 그지? 털레기, 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붓입니다. 붓. 그러니까 상소를 올린다는 건 항상 글로 써서 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상소를 올리는 건 붓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모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상소를 올리기를 총애를 받는 신하들이 정권을 남용하게 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성.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법인데 국성은 본시 천한 사람이었으나 어쩌다가 조정에 등용되어 삼품의 지위에까지 높은 벼슬에 오르긴 했으나 내심으로 음흉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중상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머리를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걔는 안 돼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는데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충신이 아니오라 백성에게 해독을 주는 도적과 같습니다.
또한 자, 이 앞부분의 얘기는요. 가만히 보니까 거짓이죠. 모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성의 아들 세 사람이 아비를 믿고 세도를 부리고 방자하기 짝이 없어 백성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 폐하께서는 이들을 모두 죽여 백성의 원망을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상소를 하셨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가자 아들들은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자살하고 성도 또한 벼슬을 삭탈당하고 평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결국 뭐예요? 아들의 잘못으로 벼슬을 삭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권력을 얻었을 때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사물의 측면에서는 뭐야? 술이 여러 가지 아류들의 술이 짝퉁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널리 퍼지면서 나라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성이 최하로 물러선 후로 제군과 격주 등의 지방에서 뭇 도적이 일어나 황제는 그를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불갑을 어쩔 수 없이 다시 국성을 등용하기로 하여 원수로 임명하였습니다. 자, 영웅의 스토리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실존했던 인물로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이런 경우였었죠. 그렇죠? 쫓겨났다가 다시 나라에 위험한 일이 생겨서 부르게 되는 인재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수가 된 국성은 군법을 엄하게 하여 병사들과 함께 달고 쓴 것을 나누어 적을 단숨에 물리치고 돌아왔다. 임금은 그의 공을 높이 취하여 상동후에 벼슬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예요? 다시 등용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적이 일어나자 다시 등용된 국성은 공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이라는 것이 하나의 업적이 되니까 하나의 단락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 부분 자 정리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벼슬을 삭탈당했다가 자식들 때문이었죠. 그렇다가 다시 도적이 일어나자 등용되는 데까지 갔어요. 자, 다음 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국성이 상동으로 봉해진 지 1년이 되어 모든 벼슬을 사직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소문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신은 본래 항아리 속에나 묻혀있어. 인간이 어떻게 항아리 속에 묻혀있어? 그렇지, 사물의 측면에 나타난 거지. 술이었으니까. 사람으로 묻혀있을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려다니다가 우연히 성상을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저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더러운 것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어 바다와 같으신 아량으로 저를 길러주셨는데 국가의 기강에 보탬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직책에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당연히 국성의 성격 나타나죠. 무슨 성격? 그렇죠. 겸손한 모습 드러납니다. 겸손한 모습. 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돌아갈 때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간다는 게 나기 싫어요. 이런 측면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미 나이가 들었음에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미 나이가 들어서 순리에 따라서 나는 돌아가는 것이고 내 후배들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맡아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고향에 가서 밤이면 이슬을 받아 성상을 그리며 향기로운 술이나 빚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고향에 가겠다라는 거, 그지? 고향에 가서 밤이슬 받아 성상을 그리며 향기로운 술이나 빚어보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고향에 가서 살겠다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태도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야? 항상 우리 옛날 선비들은 때가 되면 물러나서 고향에서 후학들을 키우면서 자연을 버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측면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성상을 그리며, 여기서 성상 누군지 알죠? 임금님입니다. 자, 충성스러운 마음 뭐예요? 그렇지, 바로 뭐야?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 연군의 마음, 연군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연군지정이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작품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거 관동별고 기억할 겁니다. 자, 관동별고 고전시가 문학에서 정리 꼭 해보시고요. 관동별고, 여기서 연군지정 잘 나타났어요.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게 되면 넘치는 것은 만물의 당연한 이치인데 결국 뭐야? 이 사람이 떠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런 이치. 이제 신이 목이 말라 병이 들었습니다. 자, 사물의 이치에 따라 순리에 따라서 저는 물러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거품 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이나 편히 보내겠습니다. 임금은 이런 상소를 받았으나 내보내지 않고 조서를 내려 더 특별히 대화를 하고 이어서 송개, 창포 등 약을 내보냈습니다. 왜? 아프다니까. 순리에 따라서 저는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 돌아가시겠습니다. 내가 고쳐줄게. 너 몸 좋아져서 할 수 있을 거야.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성이 벼슬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도 어찌하지 못하여 마침내 성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국성은 임금에게 상소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성품이 좋은 아이가 등용이 되고 잘못을 저질러 물러나게 되고 다시 나라의 위험에
돼서 공을 세우고 적당한 시기에 물러났다. 이런 식의 영웅의 스토리를 그대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자, 깨끗한 성품 앞부분에 전반부에 주로 다루고 있었어요. 깨끗한 성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로 등장했던 건 뭐야? 주변의 사람들이었어. 아버지의 친지들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유명한 돌명과 같은 친구들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이 성품 때문에 등용이 되었고, 등용이 되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식들의 악행 때문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요거 교훈적인 측면 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식들의 악행 때문에 물러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공을 세웠다. 위국충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위국충절. 그렇죠. 그 다음에 낙향했다. 이건 뭐라고? 순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드러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국성처럼 우리는 맑고 깨끗한 성품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어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권력을 얻었을 때, 힘을 얻었을 때일수록 더 삼가고 잘해야 되겠어. 두 번째 교훈 얻을 수가 있죠. 세 번째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공을 세워야 되겠어. 네 번째 뭐겠습니까? 순리에 따라서 모든 일은 행해야 해. 이런 네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전체 문학 첫 번째 작품이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무엇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가전체 문학의 공통된 특징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